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레벨 3 기관 IPS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받으신 프린트물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스웨저 받으셨죠? 스웨저로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손으로 쓴 글씨가 있을 거예요. 써머리예요. 거기에다가 웬만한 필기는 다 해놨어요. 그거 보고서 보강하실 분 있으면 보강하시면 되고요. 기출문제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설명해 보신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설명해 보신 분. 네,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설명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이패스 홈페이지에 가면요. 설명의 동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기출문제를 제가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내용 정리하고 기출문제 반드시 풀면서 두 개 같이 나갈 거예요. 기출문제 항상 같이 가져오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기출문제 몇 년치 받으셨어요? 나눠져 있나요? 일단 연도를 좀 나누시겠어요? 거기 보시면은 잠깐만 좀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위에다가 보시면요. 몇 년도 기출문제인지 써놨어요. 2010년도라고 써놨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뭐 10년도, 12년도 그 다음에 더 넘어가다 보면 14년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학원에서 지금 찝어줬는데 그렇게 찝은 이유는 오늘 나갈 기출문제가 2010년도, 12년도, 14년도, 13년도, 15년도 막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5년치 나갈 거고 다음에 5년치 나갈 거고 그 다음에 4년치 나갈 거고 이렇게 해서 풀 거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수업 시간 때 거의 한 정규 수업 시간 때 5년치, 10년치, 한 14년치 정도 거의 다 풀 거예요. 기출문제. 그리고 최근 3개년도는 리뷰 때 풀어드릴 거예요. 어차피 최근 3개년도는 제가 안 풀어도 여러분들 푸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 크게 좀 보도록 할게요. 기관 IPS 좀 먼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반드시 펴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좀 접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연도 바뀌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몇 년도 몇 번 보세요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그때 빨리 갈 수 있도록 체크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관 IPS는 3시간 정도에 걸쳐서 나갈 거고요. IPS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크게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DB랑 DC에 대한 펜션 플랜 배울 거예요. 퇴직연금. 그래서 Defined Benefit, Defined Contribution, 펜션 플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재단과 기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생명보험과 화재해상보험 배울 거예요. 그래서 Life Insurance 또는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배울 거고요. 네 번째는 은행에 대해서 나갈 거예요.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일단 기출문제 몇 년치 나왔는지 좀 체크를 좀 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쓰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좀 한번 써보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놓고 합시다. 일단 DB 펜션 플랜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에 기출이 나왔었냐면요. 들리세요? DB 펜션 플랜 같은 경우에는 쓸게요. 05년도, 06년도, 08년도, 그 다음에 10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7년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이랑 인다우먼트랑 뭐 같은 걸로 취급하지만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04년도, 06년도, 09년도, 13, 15, 16년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인다우먼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나왔었냐면요. 07년도, 11년도, 14년도, 16년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랑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 여기 같은 경우에는 07년도, 10년도 나왔었고 뱅크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에세이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 강의했을 때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쓰느라 정신 없으시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나와요. 이건 매년 나오는 거예요. 특이하게 16년도에 안 나왔다 뿐이지 사실 이거는 2010년도 이후로는 거의 매년 나와요. 그래서 작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18년도니까 나올 거냐라고 하면요. 2세트가 나오면 나올 거고 1세트가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의 매년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랑 인다운먼트는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04년도 나오고요. 보세요. 06년도 나오고 7년도 나오고 8년도 안 나오고 9년도 나오고 11, 13, 14, 15, 16년도 나오고 17년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작년에 특이하게 2개 나왔고 17년도에 안 나왔어요. 이게. 그럼 이건 무조건 올해 나와야 돼요. 순서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아마 나오게 되면요. 한 세트가 나오게 되면 올해 파운데이션이나 인다우먼트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나오게 된다라면 2세트가 나오게 되면 DB 플랜, 이거 DC에다가 했네요. DC 아니에요. DB예요. 이거는 취소. DB에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프랑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 인슈런스, 화재 해상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올해 나온다. 18년도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사주팔자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나오는데 나오면은 거의 한 8, 9년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맨날 그랬어요. 안 나올 거라고. 왜냐면은 이게 DB하면은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혹시 나오게 되면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안 나올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상한 일 했다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뱅크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파운데이션이랑 인다우먼트를 올해 최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DB 펜션 플랜을 보셔야 돼요. 괜찮나요? 나갈게요. 좀 더. 그 다음에 자 기간 IPS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페이지 수혜자 받으셨죠? 208페이지 보시겠어요? 진도 나갈게요. 바로. 208페이지요. 아, 커리큘럼부가 안 나가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나가요. 그냥 이걸로 볼 거예요. 왜 이걸로 봐야 되는지 이따가 한 3시간만 배우면은 아실 거예요. 근데 혹시를 봐야 된다라면요. 보세요. 말리진 않아요. 근데 이따가 한 2시간 정도만 들어보고 판단해보세요. 수혜자로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기간 IPS는요. 접근법이 이럽니다. 지금까지 접근법이랑 달라요. 크게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AO 어프로치랑 ALM 어프로치로 나눌 거예요. AO 어프로치랑요. ALM 어프로치로 나눌 거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모든 자산 관리는 다 AO 어프로치였었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늘 전까지 배웠던 모든 자산 관리는 거의 대부분이 AO 어프로치였었어요. AO 어프로치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라이빌리티 섹션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만 가지고 있냐? 얘는 오로지 자산만 가지고 있어요. 자산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하면 되냐? 수익 극대화하면 돼요. 리스크는요. 줄이면 돼요. 그래서 efficient frontier랑 indifferent curve 그냥 생각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같은 리스크라면은 리턴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같은 리스크라면은 리턴을 극대화하고 같은 리턴이라면은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죠. 이게 기존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자산군들이랑 새로운 자산 간의 코릴레이션이 낮을수록 분산 효과가 발생하고 그래서 다양한 자산군 최대한 분산화를 하려고 하죠. 그게 기존의 자산 관리였었어요. 근데 ALM은 달라요. ALM은 뭐가 존재하냐면은 부채가 항상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하냐면요. 라이어빌리티가 존재해요. 자산은 왜 존재하냐? 라이어빌리티를 갚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자산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라이어빌리티를 갚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퇴직연금 있어요.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좀 더 크게 그리면 좋을 텐데 잠시만요. 생각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이 참. 자, 퇴직임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순간 여러분 뭐 할 거냐면요. 퇴직하겠죠. 그죠? 그 다음 어느 순간 뭐 할 거냐면요. 죽겠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퇴직연금이라고 하면요. 퇴직연금을 가정하게 되면 퇴직하는 순간부터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베네핏이 나오게 돼요.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맞나요? 그럼 이 죽는 순간까지 나오게 되는 이 퇴직연금을 내가 뭐 할 거냐면요. 현재 가치로 뭐예요? 디스카운트 해오게 되죠. 할인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예요? Present Value of Liability로 계상을 하게 되죠. 그게 부채 금액이잖아요. 그 부채 금액이 어디에 적혀있냐? 여기에 적혀있어요. 예를 들어서
$1 million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산은 왜 존재해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갚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얘만 갚으면 돼요. 그럼 돈 더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1 million만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얘는 달라요. 얘는 최대한 많이 벌어야 돼요. 얘는요. 그냥 1 million만 있어도 사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1 million만 있으면은 요거만 갚을 정도로만 채권 구성해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LM 어프로치에서는요. 자산 관리의 리턴 오브젝티브도 바뀌고 리스크 오브젝티브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컨스트레인트도 바뀌고 이 차이를 명확히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럼 AO 어프로치랑 ALM 어프로치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AO 어프로치에 들어가는 거는 기존에 여기 있던 파운데이션과 인다우먼트가 여기에 들어가요. 파운데이션과 그럼 ALM에 들어가는 건요. 나머지가 다 ALM에 들어가요. 특히 DB 펜션 플랜. 이제 DC는 잊으세요. DB만 나갈 거예요. DB 펜션 플랜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슈런스가 여기 들어가고요. 뱅크가 여기에 들어가요. 이게 어떤 차이를 불러일으키냐면요. AO 어프로치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따라서 AO 어프로치에서는요. IPS 다 배우셨으니까 IPS 관점에서 해보세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리턴 오브젝티브, 리스크 오브젝티브, 컨스트레인트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리턴 오브젝티브가 중요하죠. AO 어프로치에서는요. 리턴 오브젝티브 몇 프로 낼 거야? 이게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예일 배울 거예요. 예일 기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일 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이 25% 정도다. 20% 그냥 넘기는 거를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작년 12% 났대요. 뉴욕타임즈에 매년 기사 뜨거든요. 몇 프로씩 수익률 내고 있냐고. 운용 규모가 30조 원에 달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도서관이는 헤지펀드라고 불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요. 하버드는 40조 원이 있어요. 자, ALM 보도록 할게요. ALM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얘들은 뭐가 중요해요? 수익률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자산을 갚을 만큼 회사가 계속 돈을 적립하고 있다고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겠죠. 이 돈을 내가 underfunded, 내가 이걸 갚을 만큼 돈을 못 가지고 있게 되는 그 상황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shortfall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요. 리스크 오브젝티브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리스크 톨러런스 관점에서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어떤 팩터가 리스크 톨러런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이 차이 구별되시겠어요? 그 다음 나머지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IPS로 구성된다고요. 괜찮나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무위험자산이 있어요. 무위험자산은요. 또는 리스크가 적은 자산. 뭐 무위험자산이라고 그냥 가정해봅시다. 아니면 무위험자산은 AO 어프로치에서는 뭐예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봤던 거예요. 무위험자산은 뭐죠? 대표적으로 국채. 국채는 왜 그래요? 왜 리스크가 적어요? 예를 들어 금, 아니면 예를 들어 부동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것들. 왜 그래요? 다른 자산은 떨어져도 국채는 어때요? 미국 달러는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건 뭐예요? 위기가 와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코릴레이션이 다른 자산과 적으니까. 그래서 뭘 보냐면요. 여기서의 무위험자산은 뭘 의미하냐면은 코릴레이션을 보는데 기존의 자산과 신규 자산 사이의 코릴레이션이 어떨수록 낮을수록 분산 효과가 발생되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럼 반대로 ALM 어프로치에서의 무위험자산은 뭘 의미할까요? 뭘 것 같으세요? ALM에서의 무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건요. 요 베네핏을 내가 갚을 수 있도록 뭘 짜는 거예요? 그 돈이 나오도록 짜는 거예요. 요 자산을 현재 가치로 들고 있으면 내가 무위험자산이 되는 거예요. 채권 들고 있으면 돼요. 그게 무위험자산이 돼요. 듀레이션이 에셋이 라이빌리랑 똑같고 맞죠? 만기가 똑같고 라이빌리티를 갚을 만큼의 돈이 내가 나중에 미래가치로 보냈을 때 나올 수 있을 정도.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무위험자산이 되는 거예요. 즉 코릴레이션을 보는데 뭐의 코릴레이션을 봐요? 라이빌리티와 에셋과의 코릴레이션을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LO에서 어딜 가실 거냐면요. 15M 가보도록 할게요. Some conclusions. 거기 볼게요. LOS 15M. Compare the asset liability management needs of pension funds, foundation, endowments, insurance companies, and banks. 페이지 208페이지 LOS 15M 하고 있어요.
ALM is the preferred framework for evaluation portfolios with definable measurable liabilities. 우리 이제 ALM 쓸 거예요. Focusing on asset return and risk is not sufficient. 그래서 단순히 자산의 수익과 리스크에만 바라보는 거는 충분치 않고요. Focus should be on surplus and surplus volatility. 이게 무슨 얘기냐? surplus는 이걸 얘기합니다. 자, 내가 플레에다가 돈 불입한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채로 갚아야 될 돈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내가 120밀리언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 surplus는 얼마가 되냐면요. 플러스 20이 되는 거예요. 난 부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surplus를 갖고 있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돼요? surplus에 대한 return, surplus에 대한 volatility를 내가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느냐. surplus에 대한 volatility가 줄어들수록 좋은 자산 운용이겠죠. 즉, liability랑 asset의 correlation 자체가 똑같아질수록 좋은 자산 운용이라는 거예요. At a minimum, asset and liability duration should be matched to stabilize surplus. duration 매칭 해줘야 되고요.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단 DB pension plans, insurance companies and banks are the most suited to the ALM approach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이런 자산군들이 ALM에 가장 적합한 자산 운용이에요. 지금 이해됐어요? 그럼 오늘 뭐 나갈 거냐? 오늘 DB 펜션 플랜 나갈 거예요. 그럼 ALM 관점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앞장을 다시 갈게요. 어딜 가실 거냐면요. 첫 페이지 갈게요. 179페이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용어 정리하기 전에 이건 DB 펜션 플랜의 입장에서 서술이 된 건데 자, 페이지 180페이지 보면요. DB 플랜이랑 DC 플랜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제일 첫 번째 일단 여기다 합시다. 일단 뭘 먼저 구별할 거냐면요. DB 플랜과 DC 플랜을 좀 구별할게요. DB 플랜과 DC 플랜을 좀 구별하도록 합시다. 자, defined benefits는요, benefit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defined contribution은 contribution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defined benefits을요, 확정 급여형이라고 우리나라 말에서 하고요. defined contribution을 contribution이 정해져 있다 해서 확정 기여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볼게요. 아까 퇴직연금 말씀드렸듯이 얘가 열심히 일할 거예요. 언제까지? 퇴직하는 순간까지. 그럼 퇴직하는 순간까지 일을 하면서 뭘 쌓아요? 적립금을 쌓겠죠. 그 적립금은 퇴직연금 계좌에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그 퇴직연금이 쌓인 거를 가지고 내가 뭘 할 거냐? 퇴직하는 순간부터 얘한테 베네핏을 지급을 해줄 거예요. 퇴직연금의 기본적인 구조. 그러다 보니까 이 DB 플랜과 DC 플랜의 기본적인 구조는 왼쪽에 누가 있냐면요. 그 퇴직연금에 돈을 납입해주는 스폰서 기관이 있어요. 이걸 스폰서라고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폰서 컴퍼니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 같은 데가 있겠죠. 아니면은 GM대유 같은 데들, 아니면 현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링 컴퍼니가 있고요. 이 스폰서링 컴퍼니가 누구한테 돈을 납입을 하냐면요. 퇴직연금에 돈을 납입을 해요. 그래서 펜션 플랜에다가 돈을 납입을 해요. 그 다음에 돈을 납입을 한 걸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펜션 플랜한테는 이거를 운영을 한 돈을 누구한테 나눠주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인플로이들, 베네피셔리들, 여러분 가족들, 수혜자들, 즉 이 퇴직연금의 수혜자들한테 이 돈을 나눠주게 되겠죠. 운영 성과에 대해서 이런 스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왜 파란색으로 했을까요? 삼성이라서. 어쨌든 여기 스폰서 기관이 있어요. 스폰서 기관이 납입해주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요. 컨트리뷰션을 해준다 그래요. 돈을 납입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펜션 플랜이 돈을 운영을 하겠죠. 그 운영을 한, 퇴직연금이 운영을 한 돈을 다시 인플로이들한테 운영해서 나눠주게 돼요. 그걸 우리가 베네핏을 지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통일합시다. 스폰서 기관이 있고요. 이렇게. 그랬을 때 스폰서 기관이 돈을 납입해 주는 거를 컨트리뷰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DB 펜션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 베네핏 자체가 픽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돈을 납입을 했어요. 10만 원 납입했어요. 그럼 펜션 플랜에 뭐가 쌓일 거냐면요. 돈이 쌓여가겠죠. 그래서 10만 원 쌓이고 부채 계승도 금액이 될 거고 계속해서 운영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얘한테 베네핏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베네핏이 예를 들어서 90만 원씩 이 베네핏이 90만 원씩 쭉 지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베네핏이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베네핏이 모질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 베네핏이 90씩 계속 지급을 해주는데 어떤 리스크가 생기냐면요. 요즘 사람들 다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이걸 롱지비티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길어져요. 근데 죽지 않아요. 계속 살아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베네핏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따라서 내가 불입한 돈으로 이 돈을 다 갚지 못할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럴 땐 뭐가 변해줘야 돼요? 얘가 그 돈을 메꿔줘야 돼요. 그게 DB 펜션 플랜이에요. 다시요. DB 펜션 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스폰서가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이 돈을 다 메꿔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베네핏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얘들이 오래 살거나, 등등등등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컨트리뷰션 금액 자체가 변동될 수 있다고요. 반대도 가능해요. 펜션 플랜이 운영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면은 90만 원만 줘야 되는데 펜션 플랜에서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컨트리뷰션 금액 자체는 더 줄어들어도 되겠죠. 덥나요? 이렇게 에어컨을 틀었는데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컨트리뷰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 그 리스크를 누가 테이킹 하냐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운영을 하게 되면요. 지급된 돈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운영이 잘못됐을 때 그 돈을 메꿔줘야 되는 여기에 있는 스폰서 기관 자체가 누가 되냐면요. 리스크 테이커가 되는 거겠죠. 얘가 모든 리스크를 테이킹합니다. 그래서 DB 펜션 플랜,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고갈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돈을 메꿔줘야 된다라고 해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유는요. 돈이 모자라게 되면 스폰서 누구예요? 국민들이겠죠. 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C 플랜 가보도록 할게요. DC 플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스폰서 기관이 있어요. 스폰서가 누구한테 돈을 납입하냐면요. 플랜에 돈을 납입을 해요. 플랜이 누구한테 다시 임플로이들한테 이 돈을 나눠주겠죠. 똑같아요. 여기도 역시 컨트리뷰션 금액이 있고 여기도 똑같이 베네핏 금액이 있어요. 자, 이번에 스폰서가 똑같이 납입을 하는데 이번에는 DC이기 때문에 뭐가 정해져 있는 거냐면요. 확정 기여형. 기여형이 즉 컨트리뷰션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픽스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퇴직연금에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이 잘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네핏 금액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닷컴 버블 때 앨론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은 GMA 그랬던 것처럼 포드가 그랬던 것처럼 성과가 안 나요. 그렇게 되면요. 베네핏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즉 모든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누가 테이킹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리스크 테이커를 임플로이들이 지게 되는 거죠. 얘들이 모든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시험 목적을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DC형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돼요? 레벨 2에서 배웠잖아요. DC형 운영하면 회계처리 어떻게 되죠? 그래요. 기대했던 반응이에요. 기억나요? BL 안 타잖아요. BS를 안 타잖아요. 뭐 타요? PL만 타죠. 기억나요? 자, 스폰서 기관에서요. BS가 있고 PL이 있을 때 DC형 같은 경우는 회계처리 어떻게 돼요? 그냥 현금 100만 원 납입하고 익스펜스 처리하고 100만 원 납입하고 익스펜스 처리하고 그냥 익스펜스만 잡힌단 말이에요. 넷인컴 줄어들고. 모르셔도 돼요. 근데 BS는 안 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부채 금액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플랜이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고 그 운영된 금액을 임플로이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겠죠. 즉 임플로이들이 각자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DC형도 요즘 다 가입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즉 스폰서 기관이 플랜에 돈을 납입을 하지만 사실 이 플랜에 대한 계좌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종업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종업원들이 개인 계좌를 가지고 있고 스폰서 기관은 종업원들이 개인 계좌에다가 넣어주고 내가 운영 방식을 정할 수가 있겠죠. 이따 나오겠지만 Participants Directed DC 플랜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자산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이에요? 아니죠. 우리 어디 입장에서 자산 운영해요? 우린 퇴직연금의 매니저 입장에서 자산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의 포지션이 어디예요? 우리의 포지션이 여기에요. 내가 여기서 운영을 해서 얘들한테 돈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운영해서 수익 얼마 낼까? 내가 운영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 우리 뷰거든요. 우린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뷰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DC형은 할 게 없어요. DC형은 얘가 돈 납입해줘요. 돈 들어왔네? 그럼 열심히 운영해요. 그래서 얘한테 그냥 운영된 결과대로 주면 돼요. 왜? 얘가 주식형으로 투자했으면 난 주식에 투자하면 되고 채권형으로 했으면 난 채권에 투자하면 되고 운영에 대한 테이크를 다 누가 해요? 얘가 리스크를 테이크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운영해달라는 대로 해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요. 기존의 AO 어프로치랑 똑같아요. 즉 DC형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존의 AO랑 똑같은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되냐? DB를 봐야 되겠죠. 시험은 다 DB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DB 입장에서 봅시다. DB 입장에서요, 스폰서가 돈을 납입해요. 그럼 퇴직연금에 에셋이 잡히겠죠. 10만 원 납입했네요. 그런데 이제 종업원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갚아야 될 퇴직연금 돈이 늘어나요. 그러면은 라이애빌리티도 똑같이 늘어나겠죠. 맞나요? 그래서 내가 운영을 했을 때 빵꾸나게 되면 스폰서가 메꿔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럼 이 부채는 다시 누가 갚아야 되는 부채예요? 만약에 돈이 없어요. 10만 원 갚아야 되는데 돈 없어요. 그럼 누가 갚아야 돼요? 스폰서가 갚아야 돼요. 즉 이 부채는 스폰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연금 봤을 때 레벨 2에서 D, B 펜션 플랜 봤으면요. BS에 뭐가 잡혀요? 여기에 PBO 금액 잡히죠. 플랜 에셋 금액 잡히죠. 그죠? 이걸 누가 테이킹해요? 이 부채 자체를 스폰서가 계상한다고요. 모든 리스크를 얘가 테이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이 입장에서 펑크가 안 나도록 운영해주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된 IPS를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요. DB에는 뭐 대부분의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DC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 401k 같은 것들 미국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입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운영 규모로 보면요, DB가 조금 더 커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따지게 되면, 즉 가입에 대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든가 아니면 퍼센테이지 가입한 회사 수로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는 DC가 거의 더 많아요. DB에서 DC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죠. 왜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뭐 DB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뭐냐면 종업원들이 너무 오래 살게 되면 갚아야 될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보잉이라든가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크라이슬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관들, 아니면 어메리칸 에어라인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아차도 여기 DB 플랜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국내 기업들 조사해 보면은 여기 지금 이 펀디 스테이터스라고 하는데 이거 80% 넘기는 기업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납입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DC로 넘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볼 거고, 이제 다시 앞장으로 오셔가지고 179페이지 서론이 길었네요. 뭘 할 거냐면요, DC의 입장에서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DC의 입장에서 용어 정리할게요. 179페이지 첫 번째, Funded Status. 자, 여기서 이 Funded Status는 뭘 얘기하냐면요, 조금 지저분하게 그렸는데 잘 봐봐요. 여기에요, 플랜 에셋이 있고요. 여기에 플랜의 라이애빌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100원이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 80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 갚을 돈 충분히 있네. 빼주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요, 거기에 있는 funded status가 나와요. 내가 돈을 얼마나 불입해 놨는지, 그게 funded status예요. refers to difference between the present value of service, pension plans, assets and liabilities. 밑에 plan surplus 보도록 할게요. surplus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돈이 남았는지, 이게 surplus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20이 남았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overfunded 되어 있네. 0보다 작으면요, underfunded 되어 있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when plan surplus is positive, the plan is overfunded, and when it is negative, the plan is underfunded. 그다음 fully funded는 뭘 얘기하냐면요, 플랜 에셋 금액과 플랜 라이애빌리티, 즉 갚아야 될 금액만큼 내가 자금을 불입해놨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accumulative benefit obligation,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이건요 그냥 뭐 용어 정리니까 역사만 좀 아시면 돼요. 지금은요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PBO 금액으로 봐요. 옛날에는 ABO, 그 전에는 VBO였었어요. 역사가 이래요. VBO에서 ABO로 바뀌고요, 지금은 PBO로 바뀌어요. 부채가 늘어나는 게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VBO일 땐 이랬는데요, VBO에다가 ABO를 더 얹고 그 위에다가 또 PBO를 더 얹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VBO부터 볼게요. VBO는 뭐냐면은 레벨 2 때 아마 하셨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vested, 권리가 수요된 거를 얘기해요. 수요된 거. 권리가 수요됐다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국민연금 최소 가입 연한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가입을 해야지 얘한테 뭘 주냐면요, 국민연금을 지급을 해요. 그럼 9년 됐어요. 얘 돈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자, 그럼 내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은, 자,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퇴직하는 순간부터 받아야 될 베네핏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온 금액을 라이애빌리티로 계상하고 그걸 여기다가 내가 기록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부채 금액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얘가 10년이 안 됐어요. 9년 됐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얘 부채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직 권리가 수요가 안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VBO에서는 권리가 수여되지 않은 애들은 계산하지 말자 라고 해서 부채 금액을 계산할 때 얘들은 뺍시다. 권리가 수여된 10년차 애들만 부채로 계산합시다. 왜냐하면 자격이 얘들은 득한 애들이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ABO로 바뀌었어요. Accumulated 뭐냐? 자, 생각해봅시다. 얘가 9년이랬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1년 더 일하겠죠. 그럼 내년에 권리 수여되겠죠. 그러면은 갑자기 빵원 잡다가 내년에 10억 부채 잡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1억 잡다가 계속 부채 금액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보수주의적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니까. 그래서 accumulated는 아직 권리가 수여가 안 됐더라도 현재까지 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채로 계산을 하자라고 하는 게 ABO예요. 괜찮아요? PBO는 뭐냐? 지금 계산 방식이 PBO예요. 모르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보세요. 계산 방식이 어떻냐면요. 얘가 지금 받는 월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월급이 100불, 1000불이라고 합시다. 근데 퇴직연금 받을 때 예를 들어 40년 뒤 지금의 1000불과 그때의 1000불은 가치가 다르겠죠. 훨씬 적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칭 안 되는 퇴직연금 상품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요.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1000불은요. 지금 가치로 계산한 거지만 얘가 퇴직할 때 1000불 주면은 안 받아요. 돈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0불을 미래로 보내자. 어떻게? 미래 가치로. 얘 종업원에 임금 상승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임금 상승률을 태워요. 그래서 1000불을 복리로 계산해서 퇴직할 시점에 1000불이 얼마가 될지를 계산을 해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럼 퇴직할 시점에 1000불이 지금의 한 달 월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월급을 다시 할인율로 해서 현재 가치로 가져와요. 그게 여러분들 레벨 2에서 배웠던 서비스 코스트잖아요. 그죠? 그 서비스 코스트를 일단 올해 쌓아요. 내년 되면요. 또 서비스 코스트를 쌓아요. 계속 쌓아요. 그 다음 그 서비스 코스트에서 뭐 나와요? 이자 떨어지죠. 이자도 쌓아요. 그 다음 운영 성과에 대한 수익, 그 다음 감가상각되는 거 다 쌓아가지고 만든 게 PBO예요. 다시 ABO는 뭐냐면은 현재 시점까지 쌓아놓은 부채만 계산하는 거예요. PBO는요. 얘가 앞으로 일을 했을 때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 상승률과 그에 대한 할인율로 가져온 금액이라고요. 그쵸? 레벨 2에서 배웠던 금액. 그래서 PBO는요. 훨씬 더 추정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은 PBO예요. IFRS 도입되면서 다 PBO로 바뀌었어요. 읽어볼게요.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is the total present value of pension liabilities to date, assuming no further accumulation of benefits. It is the relevant measure of liabilities for a terminated plan. 그래서 이게 terminated plan은 뭐냐면은 지금 만약 종료가 됐다라면은 지금 현재 그냥 그 상태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라고 되어 있는 거고, PBO 금액이라고 하는 건요, ABO plus the present value of the additional liability, 추가적인 부채 금액이 있어요. From projected future employee compensation increases. 자, projected future employee compensation increases. 예전에 되게 중요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다 이래서 안 중요해요. And is the value used in calculating fund status for ongoing plan. terminated. 자, 플랜이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미래에 존속할 거고, 지금 현재 종료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갈 거고 그 상승기 동안에 임금 상승률을 태운다고요. 그 다음에 total future liability. 이건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에요. 얘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is more comprehensive and is the PBO plus the present value of expected increase in the benefit to current employees in the future from their service to a company between now and retirement. This is not an accounting term and has no precise definition. 이런 걸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정의도 없고 회계적인 용어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 들어온 개념이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이직이 잦은 시대예요. 반대로 여기 회사에 들어온 애들도 많다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얘의 퇴직연금도 계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에 또 누가 퇴사했어요. 근데 얘가 DB에 가입을 하고 퇴사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끝까지 일할 때랑 얘가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은 서비스 코스트랑 이런 것도 다 바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언제까지 근무할지, 또 얘가 끝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기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인구 통계학적인 가정도 들어가줘야 된다고요. 임금 상승률, 인구 통계학적인 가정 들어가줘야 되고, 새로 종업원 유입되는 거, 퇴사자 수, 이런 것들도 다 가정을 해야지 사실 정확한 라이애빌리티 금액이 나오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토탈 라이애빌리티는 그건데 이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라이애빌리티 금액이에요. 정확한 라이애빌리티 금액을 산정해서 에셋 금액을 보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예전에는 이걸 했었어요. 작년, 재작년까지 했었네요. 근데 지금은 안 중요해요. 그 다음 밑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페이지 다 보고 계시죠? 180페이지. Retired lives, active lives. 이거 반대말이에요. Retired lives 옆에다가 inactive employees라고 써놓으세요. inactive lives. retired는 퇴직한 사람. 그래서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inactive라고 그래요. inactive members. active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론이 엄청 길었죠. 자, 181페이지 갈게요. 자, 뭐 먼저 나갈 거냐면요. 페이지 183페이지. 거기 보면 DB 플랜에 Return Objective라고 나올 거예요. 옆에다가 기출문제를 쓸게요. 08년도 기출문제 B번. 2012년도 기출문제 12번에 A번. 2015년도 기출문제 1번에 B번. 일단 써놓고 드릴게요. 다시요. 08년도 기출문제 B번. 12년도 기출문제 A번, 15년도 기출문제 퀘션 넘버 1번에 B번. 자, 제 핸드아웃 보시겠어요? 손글씨. 누가 자꾸 쳐달라고. 쳐주세요. 제가 급여를 드린다고 좀 쳐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쳐주지 않아요. 전 제 글씨가 좋아요. 다음 장 보시면은 막 핸드아웃 뒤에 보시면 막 지저분하잖아요. 핸드아웃 되게 많이 나갈 거예요. 레벨 3에. 손글씨로 쓴 거.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볼게요. 일단 리턴 오브젝티브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ALM에서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유는요. 뭐예요? 라이애빌리티를 만족시킬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Generate return sufficient to cover pension liabilities. 이게 리턴 오브젝티브예요. 항상 이 문구예요. 이걸 외우시면 돼요. 두 번째, 근데 경우의 수가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플랜 에셋과 플랜 라이애빌리티 금액이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이 베네핏을 쭉 모아가지고 할인을 해왔더니 예를 들어 그게 1밀리언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그 순간 자산을 1밀리언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나는 1밀리언을 몇 프로만 벌면은 저 1밀리언 라이애빌리티를 갚을 수 있어요. 다시요. 내가 미래 발생할 베네핏을요. 할인율 예를 들어서 3%라고 가정할게요. 3%를 할인해가지고 쭉 땡겨왔더니 1밀리언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1밀리언의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몇 프로를 벌어야지 이 베네핏을 갚을 수 있을까요? 3%죠. 그게 거기 있어요. If fully funded, minimum return requirement is the discount rate of plan liabilities. 이게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다른 경우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없어요. 왜? 지금 PBO니까. 이 라이애빌리티 금액을 만족시킬 만한 수익률을 내가 몇 프로로 구해야 되냐? 못 구하지 않겠어요? 다시요. 임금 상승률을 알아야 돼요. 현재 할인율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알아야 돼요? 종업원들이 현재 서비스 코스트로 얼마씩 적립하고 있는지,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얼마씩 나아가고 있는지, 현재 자산에서 수익률은 얼마나 나고 있는지. UPSC 막 배웠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죠? 볼게요. 자, 기출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실 거냐면요. 08년도는 제가 나중에 풀 거고요. 12년도 A번 보세요. (12년도) 퀘션 넘버 6번에 A번이요. 설명회 때 말씀드렸어요. 과목별로 기출문제 09년도 이후가 유의미하다고 했어요. 저는 04년도 거보다 다 풀었었거든요.
09년도 거부터 뽑으셔가지고 과목별로 철하는 겁니다. 옆에 놓고 하는 거예요. 볼게요. A번 문제 봅시다. State the return objective of the plan. Calculate the return requirement. Show your calculations. 이게 제 때 시험이에요. 제가 2012년도 학교였거든요. State the return objective 뭐예요? 아까 배웠잖아요. 방금 전에. Generate return sufficient to cover pension liabilities. Calculate the return requirement. 구하래요.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라가 보면 돼요. 자, 위에 4줄 있고요. 동그라미가 빵빵빵빵빵 뚫려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Discount rate applied to determine the present value of the plan and liabilities is 5%. And 다섯 번째. Plan status is fully funded. 그럼 뭐예요? 네, 5%예요. 계산하라고 돼 있어요. 계산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냥 plan asset과 plan, when the plan asset and the plan liabilities are the same, 똑같다라고 한다면요, 그 뭐예요? discount rate요. 그럼 그만 보면요, sufficient to cover pension liabilities가 되는 거예요.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은 이거를 풀어 써놨는데, 굳이 이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IPS 특강 배우시겠지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읽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용어가 나한테 맞는 용어가 있고, 나한테 안 맞는 용어가 있어요. 그쵸? 누구는 generate 편하고, 누구는 make 편하고, 누구는 earn이 편하고, 그죠? 단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누구는 enough가 편하고, 누구는 sufficient가 편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용어로 정리를 하시되, 제가 제 용어를 적어드렸지만, 뒤에 책을 보고서 이 용어가 나랑 맞다 싶으면요, 단어만 갈아 끼우면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계속 정립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Funding surpluses are limited because of the recent economic slowdown. Plans currently fully funded. fully funded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 Company return objective is to earn a return that via a minimum defeats the plan's liability. 겁나 어렵게 써놨어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뭐예요? General return sufficient to fund the liabilities. Meet the liabilities obligation. Keep the value of the funds asset equal to the present value of liabilities. Because the plan is currently fully funded, the return objective is the discount rate used to calculate the present value of its planned liabilities. 그렇죠? 넘어갈게요. 뭐 금태 한번 읽어보세요. Therefore, the minimum return requirement는요, for the plan is 5%. 몇 년도 기출 문제 갈 거냐면요, 15년도 기출 문제 퀘스천 넘버 1번에 B번 갈게요. 15년도 기출 문제 퀘스천 넘버 1번에 B번. 15년도 기출 문제 퀘스천 넘버 1번에 B번. Determine whether, 죄송합니다. 1번에 B번이네요. State the minimum return requirement of the plan and explain your response. 자, A, O랑 다르게 A, LM은요, 이거 구할 수가 없어요. 위에 뭐 찾아야 돼요? 무조건 fully funded 돼 있다는 게 나와요. 두 번째 문단 가보세요. 세 번째 줄. Lower profitability. This led the company to omit planned contributions and now the plan is just fully funded with no surplus. 세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Equity market, 마침표, Sailor uses a discount rate of 4.5%. 써주면 돼요. Minimum return requirement는 몇 프로라고요? 4.5%. Explain your response. When the plan is fully funded, just earn the discount rate is enough to fully fund the liabilities obligation.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한 용어로.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다시 수혜자 가셔가지고요. 책을 왜 읽어야 되냐? 내 스타일에 맞는 용어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페이지 183페이지. The ultimate goal of a pension plan is to have pension assets generate return sufficient to cover pension liabilities. The specific return requirement will depend on the plan's risk tolerance and constraints. At a minimum, the return objective is the discount rate used to compute the present value of the future benefits if the planner fully funded earned the discount rate and the actuarial assumptions are correct. Fully funded status will remain stable. 그 뒤에 두 문장은 날려도 되겠죠. It is acceptable to aim for somewhat higher return that would grow the surplus and eventually allow smaller contributions by the sponsor.
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Minimum Return Requirement and Discount Ratio fully funded 되어 있을 때.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벌어가지고 컨트리뷰션을 줄여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게 붙여질 수는 있겠죠. 부가적으로. 그럼 부가적인 거예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왜? ALM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빌리티만 만족시키면 그게 최고예요. 그런데 조금 더 벌어서 스폰서가 컨트리뷰션 안 해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These are legitimate plan objective if not taken to excess. 과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But ultimately the return objective is limited.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익률에 대한 목표라는 건요. 한정되어 by the appropriate level of risk for the plan participants and pension plan should not take high risk. 높은 리스크는 테이킹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디 갈 거냐면요.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첫 시간이니까. 183페이지에 constraints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LS15C 보시면요. 이제 여기 risk tolerance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졸리신 분들은요. 잠 깨고 오시고 이제 중요한 거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분만 쉬었다 할게요.